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경남 거제는 사흘간 9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시내 중심가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거제 중심지와 주요 상권이 통째로 물에 잠기면서 도시가 멈춰선 것처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몰려있는 경남 거제의 대표 주거지 장평동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구 보도블록이 강한 빗줄기에 속절없이 뒤집혔고 나뭇가지 잔해들과 돌 무더기들이 운동장 여기저기 널브러져 폐교를 방불케 합니다. 골목골목 수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며 시민들 통행에도 제약이 따랐습니다. 하나오션 사업장 인근 주요 상권이자 번화가인 옥포동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거친 빗줄기에 배수관이 역류하면서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이 뒤집혀 일어났고 거세게 밀려든 물살에 도로 곳곳에 차량들이 찌그러진 채 나뒹굴었습니다. 상인들은 유리가 깨지고 창틀까지 뜯겨나간 가게를 보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새벽 2시에 나오니까 흙물이 산더미처럼 내려오는데 어쩔 도리가 없잖아. 가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번 폭우로 거제 등 경남 일대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수목전도 등 2,5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배수관 역류와 하천 범람으로 도심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수천 가구의 전기와 수도가 끊겨 주민 불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끝에 찾아온 기습 물폭탄에 거제시는 이렇게 중심지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거제뿐 아니라 인근 통영 지역에도 사흘간 7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통째로 물에 잠겨 차들이 갇혔고 1000세대 수돗물이 끊기는 등 도심 기반 시설이 마비됐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이 들어찬 아파트 지하주차장 곳곳에서 차들이 속속 움직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겁니다. 주민들은 거센 물살을 이겨내며 자신의 차량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내가 차를 어디다 댔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성인 여성 무릎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고 차량 바퀴마저 잠겼습니다. 가까스로 차량을 지상으로 빼내는 데 성공하지만 채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이 더 많습니다. 1시간 100mm, 사흘간 77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16,000톤의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차가 너무 헛돌고 못 올라가가지고 이러다가 뒤에서는 물이 계속 차니까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창문을 열고 그쪽에 바로 탈출해서 걸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대형 배수 펌프를 동원해 24시간 쉼없이 물을 퍼내고 있지만 부유물이 호스에 걸려 배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에 현재 차량 70여 대가 잠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습폭우로 통영 지역에서 국가유산 피해가 5건 발생하는 등 유적지 손상도 잇따랐습니다. 통영 지역에선 침수 피해와 함께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천여 세대의 수돗물이 끊기고 수십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그런데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도 국지적으로 내린 특성 때문에 영남의 가뭄 해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문제는 가뭄 뒤 큰 비가 내린 곳에 홍수 위험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장하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극한호우가 쏟아진 경남 일대는 광복절 연휴 전까지 가뭄 걱정이 가장 심했습니다. 부산과 밀양, 김해, 청도와 울주는 심한 가뭄, 거제는 보통 가뭄 지역이었습니다. 광복절 연휴 사흘 동안 2달치 누적 기준으로 강수 부족량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했습니다. 거제 색깔은 극적으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 가뭄은 해소된 겁니다. 하지만 울주와 청도 등 심한 가뭄 지역은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비가 경남 남해안, 그것도 거제와 통영 등 특정 지역에만 쏟아진 송곳 폭우였기 때문입니다. 해안 지역 특성상 물이 빠르게 바다로 빠져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거제에 내린 막대한 양의 비는 가뭄의 단비라기보다 위험한 폭우였습니다. 바짝 메마른 땅에 폭우가 오면 토양이 빗물을 머금기 힘들어져
산사태는 물론 홍수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영국 기상학자가 젖은 땅과 보통 여름 땅, 폭염 이후 땅의 물 흡수율을 비교했더니 폭염에 시달린 땅은 마치 아스팔트 도로처럼 물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유럽에서 심한 가뭄 끝에 홍수 피해가 났던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극한 가뭄과 극한 호우로 가는 롤러코스터가 일상이 될 거란 점입니다. 기후 채찍질이라고 기상학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극한 가뭄과 극한 호우가 계속 연달아서 오는 거예요. 번갈아서 오는 그런 상황인데 극단적인 그런 날씨들과 이것이 일상화되는 그런 뉴 노멀 상황이다. 아직 달력은 8월 중순, 여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며 태풍이 한반도로 올라오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 태풍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이번처럼 태풍이 남긴 수증기만으로 언제든 극한호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청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한미훈련 축소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야외 기동훈련 등 일부 일정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이틀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예정이 없이 국방부 청사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걸로 전해졌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이후 전격 방문인 만큼 이를 두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걸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미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상황이라 큰 폭의 축소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선에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가운데 일부를 취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훈련에서 대대급 이상 훈련은 모두 14건인데 이 가운데 일부 훈련은 한미가 통합하지 않고 각자 진행하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트럼프의 군사적 압박 속에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됩니다. 그동안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는 원론적인 표현을 고수해온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를 거론한 만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가장 가능성 있는 군사적 옵션은 해상 초계기 같은 군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크게 보면 해상 초계기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수 지원함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뢰를 제거하는 장비 제공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미국하고 상당히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 자산 투입이 결정된다 해도 나토를 포함한 국제적인 공조하에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련 질문을 던지는 CNN 기자를 향해 또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였습니다. CNN은 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과 의회 자료 등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위비 주장을 조목조목 팩트체크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직접 요청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 소속이냐고 묻더니 다짜고짜 가짜뉴스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I'm with CNN. Fake news. I just wanted to follow up on the South Korea question. You're a loud, boisterous person. You're fake news. I was trying to find out if you had been talking to Kim Jong-un, if he had asked you to scale back on those military exercises. Mr. President, 가짜뉴스 수모를 당한 CNN이 한국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하나 팩트체크했습니다. 우선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And during my first term, they agreed to pay close to $3 billion a year for protection because we don't, they essentially weren't paying.
CNN은 한국은 트럼프 일기 전에도 이미 해마다 8억 달러 넘게 부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타결한 협정에서 한국이 합의한 건 분담금 8.2% 인상으로 한국의 부담액은 10억 달러에 못 미쳤고 이는 트럼프가 주장한 30억 달러와는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이후 2년간 추가 인상을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설득해 분담금을 내지 않게 됐다고 말했지만 Very well, but they were paying $3 billion a year, and then they convinced Biden that I was probably a bad person and they shouldn't, and he immediately rescinded that order. CNN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체결한 2019년 협정은 1년짜리로 이미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과 2024년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의 분담금을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인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도 3만 9천 명이라고 말했지만 미 국방부는 3월 말 기준 실제 병력이 2만 6,58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과 방위비를 둘러싼 허위 주장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리고 한국의 방위비 100억 달러를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와 이후 대외 발언에 주목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에 있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조율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공조를 지속해 나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 연습 축소를 지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의향을 거절당한 배경을 공개한 걸 두고 사실상 한미동맹 파탄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정권은 한미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애 정책수석도 원내 대책회의에서 한미연합연습 축소 사실을 SNS로 일방 통보받은 셈이라면서 최근 정부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 면직한 사실과 함께 한미동맹의 두 축인 안보와 통상이 함께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고 말했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트럼프 손을 잡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동맹 신뢰를 약화하고 비핵화 원칙을 훼손할 거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발표에 미 국방부도 당황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아시아 전력이 차출되는 상황에서 동맹 신뢰가 더 약화할 거란 우려를 내놨습니다. The first reaction was like, what the heck? It's mind-boggling to see that the president is, giving a solid to our adversaries, and it's like you've forgotten who our allies and who our adversaries are. 한미 군사훈련 축소가 김정은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는 유인책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즉각 응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I don't think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respond right away. I think they're going to buy their time and wait a little bit. 결국엔 김정은이 한국을 패싱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대화할 기회를 엿볼 거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현상 유지를 바라지 않는 김정은이 지금의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심화에만 만족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gain, there's no motivation for North Korea to explore that path that we'd wish they would, which was areas that would at least get a slowing or a halt to the growth of the program. 외신들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과 달리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유화적인 트럼프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지적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해외 미군 기지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동맹국이야말로 미군의 핵심 자산이라며 트럼프의 왜곡된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언급을 두고 올해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신화통신은 논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손을 내밀어 외교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공화당의 중간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이란 문제에서 전쟁도 화해도 없는 교착 상태 때문에 중간선거에 악영향이 예상되자 한국에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이유를 밝혔는데 공소청, 중수청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1년여 만입니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제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크게 제가 할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 가서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 이런 걸 신속하게 수정하는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또 신속히 사표를 수리해야 조직이 더 안정될 거라고 대통령실에 빠른 재가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검찰 조직의 해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를 두고는 신중론을 펼치며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또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표가 수리되면 후임 장관 임명까지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공수청 출범을 앞두고 하위 법령 정비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검찰에 이어 법무부까지 대행 체제를 겪게 되면서 포스트 검찰 시대 연착륙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는 본격적인 당무 첫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민생과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친위 체제가 돼선 안 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선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경남 거제 수해 현장을 찾았던 김민석 대표. 심리적 트라우마가 모든 케이스에 다 굉장히 크고 그때 바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다가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온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첫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당청 간의 원활한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기대와 책임감을. 이어 새 지도부와 현 총원을 찾은 김 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기관차가 되겠다고 적었습니다. 곧바로 향한 곳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이었습니다. 서거 17주기 추모식에선 자신을 김 전 대통령의 막내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며 정치적 뿌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막내 비서실장인 대통령님 뒤를 이어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 인사드립니다. 이어 백범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이 잠든 효창공원 임정요인 묘역을 참배했고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묘지도 찾았습니다. 공식 당무 첫날 일하는 집권 여당 대표를 강조하며 정치적 뿌리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견제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엄호하는 대표가 아닌 잘못된 국정에 쓴소리하는 대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 역시 전당대회 기간 중 승리를 위해 내걸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포기하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신임 사무총장에 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혜 의원을, 정책위의장엔 삼선의 권칠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의 첫 일성은 일단 민생과 원팀으로 요약됩니다. 첫 공개 최고위원회는 부산에서 열기로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도 예고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마약에 취한 듯한 모습의 영상이 SNS에서 퍼지면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던 남성이 모레 경찰에 다시 소환됩니다. 이 남성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이수빈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팔을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인 남성.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는 이 영상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 양성 판정을 근거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서 A씨는 다음 날 바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3차례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A씨 모발을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소변 검사는 최근 일주일 정도, 모발 검사는 길면 1년 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간을 더 넓혀서 수사하고 있는데 A씨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던 이력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20일 A씨를 소환해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검찰이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강북 모텔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에게 호감을 표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위해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약물로 피해자들이 죽을 줄 몰랐다며 범행 고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성추행을 당할까 우려해 약물을 건넨 행동은 반성하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생각은 없었단 겁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건네며 고개 숙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 역시 피해자 3명에게 정신과 약을 탄 숙취 해소제를 건넨 사실이 없고 재범 위험성 역시 없다며 오히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구형에 앞서 김 씨 측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멸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은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또 다른 남성 3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김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선관위 특검 특별검사로 검사 출신 이태한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정치적 선입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볼 특별검사로 검사 출신 이태한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 특검은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2013년 퇴직한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했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위원,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도 재직 중입니다. 이 특검은 지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야당, 선관위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겠다며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검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분명합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선관위 특검은 앞으로 최대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칩니다. 이 기간 5명의 특검보 인선과 사무실 마련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에는 투표지 부족 사태는 물론 투표율 조작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 모두 12가지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됐습니다. 지난 6월 출범한 검경 합수본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왔던 만큼 이를 넘겨받은 특검팀이 윗선 규명에 얼마나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김민석 전 총리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계파 간의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서 이 신임 지도부는 당내 화합이라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난을 전달받는 행사로 하게 된 것이 매우 뜻깊기도 하고 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한 당정이 또 국정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민주당의 막장 전당대회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당권 장악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명청대전에서 대통령 임기 2년차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대통령은 집권 1년 만에 권력의 황혼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네, 김민석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 부대표 발언 들어보셨는데 일단 지난 연휴 동안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님. 우선 이제 1차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선호투표제까지 갔어요. 저는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길 때 잘하면 이 선호투표까지 안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싱겁게 끝날 것 같다고 생각보다 하여튼 선호투표까지 갔고 게다가 또 이제 김영 후보가 탈락을 했어요. 저기 임미애 의원과 임미애 의원과 김영호 의원이 지지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가 8명이었잖아요. 8명에서 친청이 3명이었고 친명이 5명이었는데 친청 후보는 다 100% 합격.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친명 2, 친청 3명인데 근데 아무튼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대표가 누가 되느냐란 말이에요. 그 대표가 김민석 후보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후보라고 볼 수 있고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 선거의 결과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총평한다면 역시 당원들은 당정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의 친청이 상당히 포진하는 결과를 맞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정당, 당청 관계나 당정 관계의 원활한 조화를 선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허용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정도의 그 이른바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가 된 결과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개입은 했는데 당권 장악에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을 하더라고요. 이건 그 야당으로서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정황이 매우 뚜렷하잖아요. 누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를 밀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상의 개입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영광은 없고 상처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5월 동주라고 그러잖아요.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같은 원수지간인데 같은 배 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예. 김민석 대표에다가 최고위원은 또 친천계 3명이 됐어요. 그렇죠. 5명 중에 최민희, 3명이 이성윤, 됐습니다.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그 김민석 대표가 2명을 추가로 임명할 거예요. 청년과 뭐 아마 지역 쪽에서 누가 하나 임명하지 않을까 배려해서.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친천계의 최고위원은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나는 정청래 대표 때문에 됐다. 그리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 이게 일성이에요. 예. 이런 일성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걸 보면 앞으로 굉장히 순탄치가 않겠구나. 예. 최고회의도 순탄치 않은 것 같고 예. 김민석 대표가 과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예.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스피커 김어준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용 전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고위원회에서 탈락했잖아요. 네. 이걸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친명 마케팅이 힘들어졌다. 그러니까 친명이라고 내세워가지고 자기 정치하는 것,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되겠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또 김승수 의원의 얘기부터 제가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우선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했다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김민석 후보가 졌으면 이 말이 맞죠. 근데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던 거였잖아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일단 패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권력의 황혼이다 이런 말은 아무리 야당의 논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정당의 그 전당대회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좀 덕담을 하면서 뭔가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점은 대단히 우려된다라니. 예. 그렇게 해서 훨씬 더 격조 있는 논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뭐 이거 지나간 거니까. 김어준 씨의 말인데 말하자면 김영 후보가 탈락한 거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친명 가지고만으로는 당내 선거는 어렵다. 그걸 어쨌든 결과가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친청 후보가 3명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일단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물론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게 당원 당규가 결정하고 이제 정하는 뭐 그런 직은 아니에요. 그런 직책은 아니긴 합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서 아무튼 이제 친명과 친청의 불편한 동거 같은 것 그건 좀 있으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 중요한 거는 당장 무슨 이제 무슨 갈등이나 이런 게 불거지지 않을 겁니다 아마. 물론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할 말 더 하겠다 이제 당 대표 때 못했던 말 하겠다 뭐 이런 취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더 계속 못하셨던 건지 뭐 그 생각이 들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걸로 봐도 그렇고 순탄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저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여러 가지 지금 그 조작기소 특검부터 저는 사실 이 지금 여권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개혁 당대표 후보에 그쳤지만 그 깃발을 내릴 수는 없다. 스님도 아닌데 사리가 나올 정도였다고 했던 거예요. 전 대표 할 때. 그러니까 당대표일 때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겠다. 할 말은 하고 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과연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아니, 정 대표가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이 짧다라는 얘기는 수위가 대단히 높은 말이거든요. 근데 사리가 나올 정도로 얘기를 못했다라는 게 기대가 돼요. 어떤 그 발언들이 나올지.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말을 품고 있었는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당의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하고 아까 조작기소 특검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세제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여권의 지지율을 결정할 것이고 또 시간이 더 가면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서서히 집권 2년 차니까 집권 2기라고 봐야죠. 집권 2기 2년 차면서 2기인데 과연 어떠한 그 공천 같은 게 이제 불거지면 상당히 당내 갈등이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장은 아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호가 앞으로 이제 뭐 꽃길만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 모래밭길? 뭐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사갈길, 가시밭길 뭐 그런 데 걸어가겠죠. 뭐.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금 김어준 씨 저 얘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뭐랄까 경고 뭐 그런 거잖아요. 아니 들어보세요. 김용 씨는 최측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근데 그 아마 앞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줘도 김용 씨 안 되는 거 봐. 그러니까 당신들 이재명 대통령
그 앞세워서 당선된다고 믿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러면서 이거는 또 은근히 그 이전에 김용남 평택에서 평택을 김용남 씨도 이재명 대통령 픽이었지만 떨어졌잖아. 하정우 부산 북갑에서 그 사람도 안 됐잖아. 뭐 이런 얘기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씨가 하는 얘기는 대놓고 사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뒤통수를 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는 유시민과 김어준 씨가 참전을 해서 적극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미는 것처럼 하다가 그중에 이제 김어준 씨는 좀 발을 좀 뺐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아까 사리가 나올 정도였다. 나 이제 할 말 하겠다. 그리고 뭐 사는 게 별거냐, 뭐 인생이 별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정청래 후보 네. 그리고 김어준 씨, 또 유시민 씨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예. 거기다가 최민희 씨가 수석 최고위원이 나는 정청래 대표 때문에 당선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아마 이분들이 비주류로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 내겠다, 강하게 내겠다라는 것들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예.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근데 당장 이제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후보를 다 불렀습니다. 네. 김민석 대표하고 송영길, 정청래 후보 이제 다 불렀거든요. 여기서 좀 상처가 좀 봉합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봉합이 될 리가 있겠어요. 이제 대표 대회 끝난 지가 뭐 2, 3일 됐는데 17일 날 끝났잖아요. 네. 내일 19일인데 뭐 봉합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문제는 그거죠. 정청래 전 대표는 어쨌든 지난 대표를 지낸 그리고 당의 일정 부분 개파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친청계라고 우리가 이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정치적 자산이 있는 거고 그 친청계가 어쨌든 간에 최고위원회에 3명이 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징적인 정치만은 아닌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력도 입증이 됐어요. 물론 당대표는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3명의 정치적 자산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대표를 지냈단 말이에요. 대표 지내고 광역단체장도 했고 예. 그러니까 정말 이른바 이 여권에서는 상당히 이 정치적 자산 중에 자산이고 앞으로 이들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적 공학 관계로 볼 때. 그러니까 당장 뭐 봉합을 하고 시도한다기보다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 정치가 왜 있는 거예요? 전당대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신들끼리의 권력 다툼에만 그치면 의미가 전혀 없어요. 국민을 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권력 투쟁이 생기는 게 정치인 건데 이게 그냥 오로지 그들만 이끌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건 과연 이제 이렇게 당정 관계가 이제 라인업이 됐단 말이에요. 일단 당정 관계가 적어도 조화를 보일 것으로 보이니까 김민석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이 권력 지형을 이용해서 얼만큼 이제 민생이 바라는 국민들이 바라는 걸 해 나가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른바 당청 관계의 불화 같은 거, 당청 관계의 불화는 아니겠습니다만 당내 관계, 당내에서의 갈등 관계는 전 저절로 해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네. 국민들이 지지 보내고 있는데 그 당내 비주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비주류가 되는 거니까 네. 이 친청계 비주류가 갈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 관건과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가 그리고 김민석 대표 지도부가 현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최근에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잘 성찰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거 그게 정치의 알파요 오메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국 사직서를 공식적으로 이제 제출을 했습니다. 본인의 건강 문제 그리고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런 점들을 이제 이유로 들었는데 대통령이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다고 봐야 하나요?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했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그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수관계잖아요. 사실상 그 연수원 동기고 그다음에 그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역정에 있어서 옆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정성호 장관이 계속 그만두겠다고 하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성호 장관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나는 이거 지금
보안 수사권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얘기를 공공연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발을 빼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나는 더 이상 이거 내가 계속 법무부 장관 했다가 나중에 이걸로 해서 내가 무슨 소리 듣겠냐라는 측면에서 그냥 그만두겠다. 뭐 몸이 아프다고 칭병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몸보다는 마음이 더 아픈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니 저거 대통령 장관으로서 그걸 막으셔야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지. 그냥 본인이 사표되고 나가면 어쩌라는 거냐. 국민들이 막으라는 얘기냐 그거를.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오늘 이제 무책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성호 장관이 이제 퇴근길에 저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래전부터 이제 사의 표명을 해 왔던 거 다 알지 않냐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점 수정 등 국회에 가서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사의 표명을 해왔고 그래서 오래됐어요. 사실 꽤 됐죠. 시간이 됐는데 저 정도 되면 아마 사표가 수리가 될 겁니다. 아마 저는 사의 표명을 사직서를 냈으니까 사의가 수리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집권 이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그래요. 전당대회가 대단히 시끄러웠잖아요. 대단히 격렬했고 당내 사실 친청 친명이 대단히 그 대립이 격화됐던 게 사실이었고 집권 이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집권 단순히 2년 차가 아니라 집권 이기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뭔가 지금 국정 쇄신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데드크로스가 왔잖아요. 지금 정권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재명 정부의 데드크로스가 빨리 왔어요. 집권 1년 차에 많은 기대를 걸었고 많은 기대했고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생각보다 이상하게 당내 여러 가지 갈등 같은 것들의 어떤 영향으로 해서 게다가 부동산 문제 등등 해서 말이죠. 지지율이 대단히 안 좋아요. 집권 이기라는 말씀은 앞으로 개각 속도가 좀 빨라질 거다.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전당대회예요. 전당대회가 저는 큰 분수령이다. 김민석 대표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쇄신의 분수령이 됐어요. 이제 만약 정 대표가 됐으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되면 상당히 힘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지도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물론 친청에 상당한 약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집권 이기라고 제가 굳이 표현하는 건 새롭게 쇄신할 때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정성호 장관이 이런 사의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신 이제 뭐 최소한도 어떤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한 거 그런 것들 실무적으로 처리할 게 있겠죠. 중수청, 공수청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해결하면서 시기가 있겠죠. 받아주면서 저는 중폭 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뭔가 당정이 말이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당직도 인선이 이제 계속 속속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오늘 당장 당직이 있었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부터 제가 집권 이기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성호 장관의 이 사직서 수리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후속 인사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고 그래서 예고를 한 편입니다. 이제 개각에 대한 예고를 어느 정도나 개각의 폭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탈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논란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병적 기록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사고도 터지고 뭐 총기 없이 실탄도 없이 그냥 휴전선에 최전방에서 보초 경계경무를 쓰게 한다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슨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당대표를 하면서 적어도 도덕성 논란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은 잘할 것 같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찍은 사람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도대체가 저분이 일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뭘 잘하는 거냐. 라는 그런 의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무슨 지금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당정이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떨어진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1년 동안에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다 빵꾸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각을 정말로 이게 처음에 조각을 하는 수준으로 개각을 하지 않으면 땜빵으로 여기저기 해서 뭐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무총리가 뭐 하는지 보이십니까? 국무총리는 그냥 앉혀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 국무총리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장관들은 그냥 대통령이 국무회의 할 때 대통령한테 꾸지람 듣는 그런 학생처럼 앉아 있는 게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본인의 어떤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거기에 자꾸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늪에 빠져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 장관의 오늘 사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정치권에서 이 개각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윤리위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현역 의원 4명을 차례로 불러서 그 소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윤리위에 출석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리위가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가서는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스탠스를 가지고는 절대로 정권 창출할 수 없다. 윤리위에 대해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신은 잘못을 했으니 오늘 여기서 판결 받아라 이런 식의 질문으로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한국말을 못 알아듣냐 이런 식의 발언이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절차적인 공정성 지적하는 말들도 나오고요. 또 이제 윤리위원 기피 신청까지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반발이 상당히 좀 거센 것 같은데 과연 징계를 할 수 있을까? 하게 되면 수위가 얼마나 될까? 지금 어떻게 얘기 나오는 예상하세요? 게 일각에서 당원권 정지 2년 얘기도 나와요. 네. 당원권 정지 2년 하면 출마 못해요. 다음 공천에, 다음 선거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장동혁 대표가 그 의원들의 어떤 그 결정적인 치명적인 부분을 알고 이렇게 징계 정치를 하려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징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의 여러 가지 행태로 볼 때. 예. 장 대표가 지금 해 여러 가지 그야말로 구사했던 현란하게 구사했던 거야말로 변화무쌍하게 무슨 투수가 변화구 던지듯이 말이죠. 징계 정치, 장애 정치 또 그 뭡니까 그 이른바 올공 정치라는 것. 예. 근데 그게 맥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말이죠. 근데 드디어 이제 그 4명에게 이 소명을 듣는 절차까지 진행이 됐고 예.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김종인 최고 계시지만 전 최고 계시지만 근데 과거에 그 결국 무효되지 않았어요 법원에 의해서 예. 그런 절차 또 밟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미 정당이 아니에요 지금. 정당에서 말이죠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의 이 내용이라고까지도 얘기할 게 없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상대 서로 개파 간에 조금만 잘못된 발언이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징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징계 정치라는 단어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서는 저는 아까 조경태 의원의 말씀처럼 말이죠. 이건 이렇게 가면 정당의 외형은 가지고 있지만 예. 실질적인 정당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고 또 하나 이게 우리가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공이 뭡니까 올림픽공원에 거기 여전히 그걸 부정선거론을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의 도구로 예.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극우의 늪에 빠졌다 지금 보수가. 예. 그 중진 정치인들도 또 어젠가 오늘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그 실천에 못 옮기잖아요. 그 오늘 실력 행사에 들어가야죠.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 설령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공천 받은들 경북이나 영남은 모르겠어요. 경북 대구나 다른 지역의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공천 받으면 뭐합니까? 당선이 안 될 텐데. 정권 창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공천을 받아봐야 당선이 안 돼. 우리 김종인 최고 고향이시죠? 예. 지역구가 제가 한 번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대단히 가능성이 낮아진다고요. 근데 왜 가만히 있죠? 앞으로 그러니까 무슨 행동이 옮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가 최 있어요. 교수님은 일단 장동혁 대표가 징계할 가능성은 높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징계위에 그 윤리위에 오른 의원들이 앞서서 표로 보셨죠?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호 이렇게 의원 4명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서범수 의원하고 진종호 의원은 이제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가 직접 오늘 그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서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 지금 내 얘기를 일부러 들어주기 위해서 왔던 분들이고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 지나가는 말로 말 한마디를 잘못한 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그 징계 문제가 지금 중심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자기가 2차 가해를 받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본인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강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윤리위라는 게 그냥 장동혁 대표가 자기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숙청의 도구로 쓰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리위는 그 원래 9명을 임명했다가 다 사표내니까 사표낼 때마다 자기 본인이 이제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 채워 넣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사표내갖고 총 12명을 임명했다가 제가 알기에는 지금 5명 남아 있습니다. 5명 남았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 윤리위 자체의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평성 문제. 아니 조강한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기자들 앞에서 그 당 중진위원을 그냥 막말로 막 욕을 퍼부었잖아요. 무슨 XX 해가면서. 그리고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롱하고 폄하하는 얘기를 했어도 그걸 갖고 문제 삼았습니까?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우리 당의 김혜지 의원의 장애를 가지고서 그렇게 조롱하고 폄하했어도 그거 문제 삼았습니까? 이진숙 의원이 5.18과 관련해서 당 원내대표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행사하지 말라고 라고 했는데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의 품격을 계속 떨어뜨리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징계를 하겠다. 심지어는 그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상원 전 국민의힘 그 윤리위원장이 오늘 아침 어디 인터뷰에 보면 지금까지 윤리위가 내린 결정은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법원에 가면 법원이 이것을 문제 삼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지금 징계들을 줄줄이 내렸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이 이것을 다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네. 그런 지금 문제도 이제, 있을 겁니다. 이진숙 의원의 이제 그래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5.18 관련 토론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5.18 민주화 운동은 소요다, 소요 사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5.18 폄훼 논란을 빚었는데 어쨌든 이진숙 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지도부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참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제 이 문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지금 토론회를 개최를 국회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이진숙 의원이 주최를 했어요. 거기 나온 인사들의 발언 다 이미 소개가 됐던 것이고 5.18 민주화 운동 이건 이미 다 여야의 문제가 아닌 건 다 압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 건 더욱더 그렇고.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소요 사태다. 성역이 아니다라든지 그리고 그중 하나 참석자는 이게 열반이 소요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발언을 한 그 주최자들을 그 장소 제공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런 의원을 징계하지 않는다? 그런 정당은 왜 존재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제가 그 정당을 정치 현실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도 뭐 이 정당의 역사라는 게 뭐 다양하니까 외국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정말 이런 정당이 존재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 과거에는 말이죠. 그래도 이정명 의원인가요? 김재원 의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의 그 5.18 발언에서 징계를 하고 했어요. 국민의힘에 이 계열 정당에서. 국민의힘이 그랬죠. 계열 정당도 아니에요. 근데 왜 점점 이렇게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의원을 징계 안 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징계를 하는 윤리위가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어떤 그 정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물론 이분은 지역구가 대구라서 일부러 이런 건가요? 그래서 장동 대표 시대가 되면 당연히 공천받고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건 정치가 아니죠. 정당은 더욱더 아니고요. 징계의 정당성, 형평성 이런 문제까지 두 분 오늘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중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시는 이 도심 전체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참혹한 수해 현장을 김진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주거단지. 뒤편 녹색 산비탈 한가운데가 마치 칼로 도려낸 듯 누런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거센 빗줄기에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토사가
아파트 1층과 2층 세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비가 그친 거제 시내. 드론으로 내려다본 전경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거리는 보도블록이 뜯겨나가 바닥을 드러냈고 횡단보도 인근 아스팔트는 종이짝처럼 찢기고 큰 구덩이가 피었습니다. 1층 상가들은 유리가 산산조각이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가게 앞은 쓸려 내려온 토사와 파편이 산더미처럼 쌓여 사람들의 발길을 가로막습니다. 거제 중심지 초등학교 운동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물에 젖어 교실에서 꺼내놓은 종이 상자와 나무 걸상 등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도로 한쪽이 푹 꺼지고 무너져 내린 탓에 통행이 차단됐고 남아있는 한쪽 차선으로만 차량과 주민들이 위험천만하게 교차해 지나갑니다. 도로 한가운데에는 바퀴마저 사라진 채 흙탕물을 뒤집어 쓴 차량이 덩그러니 멈춰 섰습니다. 비구름이 거치고 야속할 만큼 파란 하늘이 드러났지만 200년 만의 기습폭우가 거제 중심가에 남긴 상처가 씻겨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거제는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어촌과 주요 관광지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들은 터전이 쑥대밭이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어서 차상은 기자입니다. 유람선 터미널과 리조트가 밀집해 거제의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기세포항 인근 상가거리. 가게 내부까지 차올랐던 흙탕물이 빠져나간 뒤 거리 전체가 흙더미와 물에 젖은 집기류로 가득 차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습적인 폭우에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대조기가 겹치면서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 항구 뒤편 상가가 통째로 물에 잠긴 겁니다. 문을 여니까 안에 물이 다 차 있고 집기류들이 다 떠다니고 있고 근데 제품들이 막 다 흘러나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인근 회진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 빗물이 미쳐 빠져나가지 못해 방안까지 물에 차올랐고 주민들은 어르신들을 업고 급하게 탈출해야 했습니다. 지난 2017년 폭우에 이어 또다시 터전이 쑥대밭이 된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조가 물이 빠지기 전에 지금 물이 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하고 같이 치다 보니까 다른 동네 산비탈에서 그 물 쪽을 흘러가야 될 게 올라가다 보니까 하수구가 터져가지고. 산사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옥포동의 한 아파트 뒤편 경사면에서 토사가 쏟아져 내려 아파트 1, 2층을 덮쳤고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추가 산사태 우려로 200여 명의 주민이 인근 학교로 대피했는데 긴급 안전진단 결과 토사가 밀려들지 않은 동의 안전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갑자기 이렇게 일을 당하고 보니까 불편하고 이런 걸 지금 느끼기 전에 전부 다 당황을 해가지고 뭐가 뭔지 지금.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돼 군과 경찰, 소방인력이 총동원돼 응급 복구에 나섰지만 물 빠짐이 느리고 토사량이 많아 복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기습폭우에 대조기 해일 악재까지 겹치면서 터전을 잃은 거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거제뿐 아니라 인근 통영 지역에도 사흘간 7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통째로 물에 잠겨 차들이 갇혔고 1000세대 수돗물이 끊기는 등 도심 기반 시설이 마비됐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흙탕물이 들어찬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곳곳에서 차들이 속속 움직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겁니다. 주민들은 거센 물살을 이겨내며 자신의 차량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내가 차를 어디다 댔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성인 여성 무릎 높이까지 흙탕물이 차올랐고 차량 바퀴마저 잠겼습니다. 가까스로 차량을 지상으로 빼내는 데 성공하지만 채 빠져나오지 못한 차량이 더 많습니다. 1시간 100mm, 사흘간 77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16,000톤의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간 겁니다. 차가 너무 헛돌고 못 올라가가지고 이러다가 뒤에서는 물이 계속 차니까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창문을 열고 그쪽에 바로 탈출해서 걸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소방대원들이 대형 배수 펌프를 동원해
24시간 쉼 없이 물을 퍼내고 있지만 부유물이 호스에 걸려 배수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에 현재 차량 70여 대가 잠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습폭우로 통영 지역에서 국가유산 피해가 5건 발생하는 등 유적지 손상도 잇따랐습니다. 통영 지역에선 침수 피해와 함께 주민 1명이 다쳤습니다. 또 천여 세대의 수돗물이 끊기고 수십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사상자와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통영과 거제를 방문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통영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현장에서 강석주 통영시장 건의에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특별 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산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한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를 방문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복구의 속도를 내달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늘 오후 국방부 청사를 찾아 20여 분 정도 머문 뒤 떠났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미는 어제부터 하반기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 돌입했는데 이 가운데 야외 기동훈련 등 일부 일정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유가 한국과의 경제 현안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 가운데 2천억 달러의 투자처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의 협상 상대 중 가장 느리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조선업 협력에만 1,500억 달러를 배정하는 동안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6개 사업을 확정했다고 짚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의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4대 세습 과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김정은 위원장 부녀가 수영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라며 최근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입니다. 이날도 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한 김주혜 자세히 보니 얼굴이 부쩍 갸름해지고 턱선도 좀 도드라진 모습입니다. 볼살이 통통했던 과거 모습과 나란히 놓고 보면 변화가 더 체감됩니다. 어린아이 같던 느낌을 많이 벗었는데 체형도 변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광복절을 맞아 김 위원장과 딸 주혜가 소련군 추모 해방탑에 참배하는 장면인데요. 검은 정장무리 속 홀로 연분홍색 정장을 입은 주혜. 날씬하고 키도 꽤 커 보입니다. 김주혜는 13살, 14살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단순히 성장기라 외모가 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비해 성숙해 보이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4대 세습을 위한 준비 작업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자, 나는 이제 정말 북한 주민들과는 구별된 그런 김씨 백두 혈통의 후계 반열이 지금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건 매체에서 보여줌으로써 그걸 기정사실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전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통과된 만큼 크게 할 역할이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도 통과됐고 공소청도 기존 검찰 조직의 간판을 바꾸고 업무 조정만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국회로 가서 또 다른 현안인 당 통합이나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게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청와대는 정 장관에게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또 정 장관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과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고가와 비거주 주택을 정조준한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보름이 지났는데요. 세제 개편안 보완 여부를 지켜보는 관망세 속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수억 낮춘 매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거래는 뜸한 모습입니다. 대출 부담이 덜한 데다 세제 개편 타격에서 비켜난 강북권의 지역 수요는 여전한 가운데 중저가 지역 매수세가 시장 전체 불안으로 번질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국평 면적이 56억 원에 거래됐던 서울 반포동의 대표 아파트. 지난달 호가를 63억 원까지 부르기도 했는데 현재 나온 매물은 50억 초반대입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폭탄에 부담을 느낀 고령의 집주인들이 내놓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현금 여유가 없는 분들, 그다음에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 아니면 자제분들이라도 좀 소득이 높고 그런 자제분들이 상속이라도 받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분담금 불확실성까지 겹치는 재건축 단지는 더 비상입니다. 특히 조합원 지위 양도가 까다로워지는 사업 시행인가 이전 단계 단지들은 급매물이 쏟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원 집계에서 강남 서초 아파트는 하락 전환했고 KB 부동산 통계에서도 13주 동안 올랐던 강남 아파트 값이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강남권의 초고가, 특히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수억 원씩 내린 매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거래가 쉽게 성사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집값은 워낙 비싼데 대출 제한으로 사실상 현금 수십억 원을 동원해야 해 급매를 받아줄 매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는 없죠. 이제 이런 거 눈치 작전이겠죠. 아무래도 살려는 사람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으로. 반면 중저가 밀집 지역인 강북 외곽 아파트 값은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는데 이번에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까지 부각되며 집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이제 수혜가 또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공급 대책이 단기 집값을 안정시키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저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시장 불안을 더 키울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전월 수준을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1.09% 올랐습니다. 매매 상승폭은 전월보다 0.06%포인트 커져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며 4개월 연속 확대됐습니다. 성북구가 1.73%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중랑구와 구로구 등도 오름폭이 컸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려다 제지당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국무회의에선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진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을지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온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선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도록 막혀있는 규제부터 풀어달라 요청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8.13 대책에 서울시의 건의사항 일부가 반영돼 다행이긴 하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부진의 아파트 공급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을 향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처럼 용산공원 역시 서울의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할 공간인데다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용산공원 훼손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부 내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수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이 정부에서 법까지 바꾸어가면서 아파트 부칙을 바꾸겠다는 계획은 정말 최대한 자제돼야 될 정책적 접근이다. 다만 오 시장은 정부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계획을 들어본 뒤 서울시 입장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 과열을 유도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는 집값 안정이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공공분양의 경우 규모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지분 적립형, 수익 공유형 공공분양 모델도 고분양가를 우회 지원하는, 다시 말해 빚져서 집사라는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청와대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했던 종전 다자 논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외교수장인 왕이 외교부장이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왕 부장은 방한 첫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과 만찬을 하고 이튿날인 모레 오전 청와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접견 자리에서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영내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이후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회담과 오찬을 진행하는데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왕 부장에게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6.25 전쟁 종전 다자 논의 구상을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거론하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정부는 한반도 관련 다자에 포함되는 중국 측에 대북 대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을 요청할 거란 관측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이 북핵 문제에 공개적 거론을 꺼리고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중국은 내일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은 채 한중 관계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일정을 확인해달라는 취재진 질의에 즉답 없이 소식이 있다면 적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새 대법관으로 임명해 줄 것을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를 각각 노태학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생인 손 부장판사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30년간 대구와 경북, 울산 지역에서 근무했고 2019년부터 2년 동안은 대구지방법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1968년생인 김 부장판사는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숨을 앗아간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5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A씨
이의 제기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둔 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30일 동안 경기 남부청 누리집에 신상을 게시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크게 상승하며 7,200선을 회복했지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하락 전환에 6,8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훈풍 속에 상승 기대감도 있었지만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주식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미국 반도체주 상승 영향으로 코스피는 7,200선을 돌파하며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접어들며 상승분을 반납하더니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1.55% 내린 6,869.83에 마감했고 코스닥도 3.52% 내린 834.20의 장을 마치면서 지난주부터 닷새 연속 이어왔던 상승 행진을 멈췄습니다. 개인이 7,317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오전 한때 1조 원 넘게 사들이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 매수 규모를 914억 원까지 줄였고 기관은 7,854억 원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삼성전자는 결국 2.19% 내린 26만 8,500원에 장 초반 8%까지 치솟았던 SK하이닉스도 1.03% 오른 166만 2천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미 국채금리 상승과 중동 지역 불안 등이 겹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단기에 좀 급등한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자꾸 오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다가 이제 오후에 파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되면서 시장은 이제 국채금리에 좀 반응을 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2원 내린 1,411.8원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가로는 지난해 10월 2일 1,400원 이후 10개월여 만에 최저였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올해 임금 협상 난항으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현대차 노사는 울산 공장에서 이전 교섭 이후 41일 만에 16차 교섭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내일부터 닷새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이는 것은 2016년 단체 교섭 이후 10년 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AI 노출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 청년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은 오늘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만 15세에서 29세 청년 일자리가 28만 5천 개 줄었는데 이 가운데 94%에 달하는 26만 8천 개가 AI에 크게 노출된 업종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흘 동안 95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는 시내 중심가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거제 중심지와 주요 상권이 통째로 물에 잠기면서 도시가 멈춰선 것처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김다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몰려있는 경남 거제의 대표 주거지 장평동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입구 보도블록이 강한 빗줄기에 속절없이 뒤집혔고 나뭇가지 잔해들과 돌 무더기들이 운동장 여기저기 널브러져 폐교를 방불케 합니다. 골목골목 수해 복구 작업이 이어지며 시민들 통행에도 제약이 따랐습니다. 하나오션 사업장 인근 주요 상권이자 번화가인 옥포동의 피해도 심각했습니다. 거친 빗줄기에 배수관이 역류하면서 아스팔트와 보도블록이 뒤집혀 일어났고 거세게 밀려든 물살에 도로 곳곳에 차량들이 찌그러진 채 나뒹굴었습니다. 상인들은 유리가 깨지고 창틀까지 뜯겨나간 가게를 보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새벽 2시에 나오니까 흙물이 산더미처럼 내려오는데 어쩔 도리가 없잖아. 가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번 폭우로 거제 등 경남 일대에서 주택과 도로 침수, 수목전도 등 2,50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배수관 역류와 하천 범람으로 도심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수천 가구의 전기와 수도가 끊겨 주민 불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끝에 찾아온 기습 물폭탄에 거제시는 이렇게 중심지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극한 호우가 핥히고 간 현장은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도로 곳곳이 쩍쩍 갈라지고 토사가 밀려들거나 역한 오수가 역류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폭탄이 휩쓸고 간 경남 거제시 옥포동 거리.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진 차량이 인도에 걸쳐 있습니다. 부서진 구조물이 곳곳에 나뒹굴고 비가 그친 뒤에도 맨홀 뚜껑에서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난장판이 된 도로에 주변 가게들은 문을 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제에 지금 45년 살았는데 이런 물난리는 처음 봤고, 그리고 이 흙탕물 내려갖고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고. 보도블록이 모조리 뜯어져 폐허가 됐습니다. 뜯겨나간 보도블록 자리는 커다란 물웅덩이로 변했습니다. 토사가 밀려오면서 인도는 물론 도로도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차량도 사람도 통행에 지장이 생기면서 출근길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논바닥 갈라지듯 쩍쩍 갈라져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도로 옆 또랑에는 자동차 한 대가 완전히 뒤집힌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기습폭우로 마을 주민들은 순식간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침수 피해는 거제 인근 지역에서도 심각했습니다. 경남 진주시 우체국 앞에 누런 오수가 차올라 있습니다. 한 손에 우산을 든 직원이 오수를 퍼내보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하수구가 역류하면서 오수가 역한 냄새와 함께 흘러나오면서 직원들은 업무에 큰 지장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던 모습이 담긴 생생한 제보 영상도 이어졌습니다. 마을 입구 오르막이 마치 불어난 하천이나 계곡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거센 물살로 뒤덮였고 교차로 한가운데가 마치 바다처럼 빗물로 가득 찬 가운데 사람들이 맨몸으로 물살을 헤치며 길을 건너는 아슬아슬한 장면도 시민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정치권도 앞다퉈 경남 수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남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하자 민주당은 조속한 수습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제때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입법 지원도 서두르겠다 공언했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당대표 당선 직후 늦은 시각에도 한달음에 경남 거제로 달려갔던 김민석 대표도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대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 청와대에 거듭 주문했습니다. 상상을 못한 그런 전경이 거제 그 아파트 수몰 현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피해를 빨리 보상하고 특히나 정신적인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없도록. 국민의힘 투톱도 나란히 예정된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경남 수해 현장으로 향하는 새벽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거제 옥포동 아파트부터 이재민 대피시설이 마련된 초등학교를 찾았고 오후엔 통영으로 이동해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머리 보니까 막 건물이 무너져서 부서져서. 아울러 최근 부산 경남 지역에 폭염과 가뭄, 폭우가 잇따라 덮친 점을 강조하며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여야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정은 오는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 예정인데 관련 지원 대책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처럼 극한호우가 쏟아진 경남 남해안에는 문화재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늘 아침 8시 기준 경남 통영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국가유산 피해가 확인된 사례가 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적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은 어제 내린 비로 석축 일부가 무너졌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기와와 담장도 파손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포함해 당권 경쟁을 벌였던 정청래, 송영길 의원과 만찬을 함께합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 새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분위기 전환을 위한 내각 쇄신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합니다. 전당대회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 역시 함께합니다. 전대 과정에서 당권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불거진 지지층 분열을 수습하고 당내 통합을 도모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만찬을 계기로 당내 갈등이 해소될지는 물론 당청 간 어떤 현안이 논의될지도 주목되는데 새 여당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후속 인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 요청을 해왔습니다.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한성숙 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의 개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지명되는 장관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곧바로 나서야 하는 만큼 교체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개각 시점은 유동적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 추가 개편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아직 자리가 비어있는 AI 미래기획 수석과 대변인, 국토교통 비서관 등의 인선이 이뤄질 수 있는데 청와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에겐 당내 갈등 봉합 못지않게 이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보완 작업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소 취소 문제와 또 개헌 문제에도 선명한 입장을 내왔던 만큼 야당과의 충돌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김민석 신임 당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당정 간의 창조적 수평관계 구축을 천명했습니다.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면서도 수직적 위계를 벗어나 당의 방향타를 분명히 잡겠다는 신호로 이해됐습니다. 그 첫 시험 때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보완 작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후보 시절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개편안 등에 대해 사실상 증세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오늘 20일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격적인 당정 협의가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공소 취소 문제는 또 다른 뇌관입니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면 공소를 취소하는 게 원칙에 맞는다고 선명하게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김 대표 측은 원론적 발언이라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은 당장 당무 첫날부터 재판 취소 야욕을 단념하라고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공소 취소, 공소 기각과 같은 사법 파괴, 재판 탈출극을 그만 단념하시길 바랍니다. 민심에 순응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이 대통령과 야당 의원 사이 골프회동에서 촉발된 4년 중임제 개헌 논란도 시급하게 정리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당장 전당대회 과정에서 개파 간 긴장과 뚜렷한 반면 기류도 확인된 만큼 김민석 신임 당대표로서는 개혁과 실용 사이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과제에 놓였습니다. 오늘 23일 김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로 폄훼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당내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논란 여파에 국회가 한바탕 시끌했습니다. 5.18 단체 관계자들이 이 의원 사무실에 항의 방문을 시도한 뒤 사과와 사퇴를 거듭 촉구한 겁니다. 본인의 왜곡된 역사관을 의정활동이라는 미명하에 의도적으로 표출한 것을 자백하라. 국민의힘 당원 3,700여 명도 이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아꼈습니다. 당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가 아마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에서도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의원 등 이미 징계가 개시된 비당권파들에 대한 절차가 우선순위입니다. 6.3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부터 원내대표 멱살을 잡거나 같은 당 국회 부의장 선거 낙선 종용까지 4의원은 차례로 윤리위를 찾아 그간의 의혹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당신은 잘못을 했으니 오늘 여기서 판결 받아라, 이런 식의 질문으로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의힘을 지금 내란당에서 구해낸 사람은 조경태 아닌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윤리위는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 회의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징계 정치를 예고했던 장동혁 대표의 기강 잡기 행보도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 동시에 중진들의 견제 움직임은 한층 분주해졌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3선 상당수가 만찬 회동을 갖고 총선에 대비해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발맞춰 사선 의원들도 조만간 회동을 통해 당 쇄신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당권파는 올림픽공원 집회와 장동혁 대표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더욱 결집을 도모하는 기류입니다. 차기 공천권을 둘러싼 당내 이합집산 신경전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측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검찰 개혁으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염려를 공포 조장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보안 수사 공백으로 인한 권리 구제의 후퇴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오늘 4차 회의를 열고 내부 비리 수사대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수사개혁위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곧 출범을 앞둔 내부 비리 수사대를 중요직무 범죄 수사대로 이름을 바꾸어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비리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세우는 데 대한 경찰 조직의 부담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타이완 총통이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현금 약 4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타이완 현지 언론은 라이칭더 총통이 행정원의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보고를 받은 뒤 이런 계획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 기밀 정보를 미국 클라우드 회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과 3년 전 보안을 강화하겠다며 우리 네이버 클라우드와 연계를 끊었는데 정반대 행보여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에서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됐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 공격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느닷없이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했습니다. 委託先から資本的な支配を相当程度受ける関係の見直しを含め、親会社等を含めたグループ全体での検討を実施し、検討結果を具体的に報告することなどの措置を講ずるよう求め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일본은 자국민 정보 보호와 통신 주권 확보를 이유로 댔지만 한국에선 우리 기술로 키워낸 글로벌 메신저를 빼앗으려 한다며 반발했고 급기야 국민 감정 싸움까지 번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랬던 일본 정부가 이 방위, 경제 안보 같은 기밀 정보를 민간 클라우드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후보군으로 아마존과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고 외무성과 국가정보국에서도 향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보를 기밀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는데 1, 2단계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치명적인 3단계는 자체 서버인 온프레미스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위대 등이 최근 인공지능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가동 중인 자체 서버 용량이 작아 감당이 안 되자 미국산 클라우드를 검토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정보 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과제가 될 거라고 현지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프로야구 LG가 문정빈의 만루포를 앞세워 선두 KT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LG 선발 임찬규는 시즌 11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LG는 1회 송찬이 2타점 적시타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KT는 안현민이 4회 추격의 솔로포를 터뜨렸습니다. 비거리 145m, 타구 속도 178km로 모두 시즌 최고 기록입니다. 하지만 승리를 부른 홈런은 안현민과 동갑내기인 LG 4번 타자 문정빈의 몫이었습니다. 5회 원원 만루에서 KT 선발 소영준의 투심을 밀어쳐 잠시를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개인 첫 그랜드슬램이었습니다. 문정빈은 7회에도 좌중간 2루타로 타점을 추가하며 팀의 KT전 4연패 탈출에 앞장섰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친 적이 없었는데 또 저희 팀이 좀 한 점 더 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게 조금 저 앞 타석에서 조금 결과가 안 좋아서 조금 책임감 좀 느끼고 있었는데 좋은 결과로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LG 선발 임찬규는 6회까지 3피안타 1실점으로 시즌 11승,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8회 최용우의 솔로포를 얻어맞아 2대1로 뒤진 9회 초 SSG가 세이브 1위 김재윤을 상대로 연속 4안타를 쳐내며 경기를 뒤집습니다. 삼성은 9회 역전패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두산은 9회 초 양의지의 밀어내기에 이어 정수빈의 2타점 적시타를 앞세워 NC의 역전승을 거두고 2연패를 끊었습니다. 김도영이 7회 시즌 36홈런을 터뜨린 기아는 하나를 4대3 한 점 차로 꺾고 3연승을 달렸고 롯데는 8대0으로 끌려가던 7회 한동의 말홈런 등 무려 10석점을 뽑아내며 키움의 15대10으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새 시즌을 시작하는 이강인 선수가 공식 입단식에서 팀의 우승을 위해 왔다고 당차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보단 팀에 대한 헌신을 더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말끔한 슈트 차림의 이강인이 엘리케 세레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회장과 함께 섰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등번호 7이 적힌 유니폼을 들고 밝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강인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온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Bueno, como te he dicho, vengo con esas ganas, con esa ambición de poder ganar y yo creo que lo más importante es ayudar, ¿no?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낸 이강인은 그리즈만을 포함한 많은 레전드가 거쳐간 등번호 7번의 무게감을 누구보다 잘합니다. 이를 개인 기록보단 팀에 대한 헌신으로 해석했습니다. Es en aportar, en ayudar equipo, mejorar día a día para poder ayudar equipo. Yo creo que eso es lo más importante y más que pensar en otras cosas, mi objetivo es poder ayudar equipo.
팀 합류가 늦어지면서 프리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이강인에게 초반 주전 경쟁은 필수입니다. 지난 시즌 무관에 그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양강 구도를 깨기 위한 전력 보강을 마친 상태입니다. 결국 많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팀 분위기에 이강인이 얼마나 적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르면 목요일 말라가와의 라리가 개막전에서 데뷔 무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폭염으로 오후 7시로 늦춰졌던 프로야구 경기 시작 시각이 오는 25일부터 오후 6시 30분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야구위원회 사무국은 최근 폭염이 다소 완화되면서 구장별 온열 질환자 발생 현황과 구단 의견을 종합해 경기 운영 시각을 원래대로 재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과 10월 A매치 기간에 임시감독 체제로 치를 축구대표팀의 친선 경기 개최 장소가 모두 정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9월과 10월 국내에서 열리는 친선 경기 4경기는 수원과 서울, 울산, 용인에서 차례대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전날인 다음 달 24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에콰도르와 맞붙고 이어 28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대결합니다. 이후 10월 2일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베네수엘라를 상대하고 6일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격돌합니다. 날이 다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국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되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우선 오늘 밤사이 서울 기온이 24도, 광주 25도, 부산 25도 이상을 유지하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높아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대전 33도, 대구 32도까지 오르겠고 큰 피해가 발생한 거제도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다시 높아지는 만큼 수해 복구 작업 시 수분 섭취 충분히 하면서 틈틈이 휴식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충청 남부와 호남, 경북 서부에는 아침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수해 지역은 이미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습니다. 적은 양의 비로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내내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모레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주 후반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